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언더스탠딩 지난 3월인가요? 언더스탠딩에서 중국이 어떻게 천재들을 중국 정부가 길러냅니까? 네. 이런 콘텐츠를 한번 했는데 그 굉장히 파장이 있었죠. KBS에서도 이걸 다큐멘터리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뭐 음. 각종 신문에도 나오고 그 언더스탠딩이 거의 그 오피니언 리더 막 그런 거다. 그걸 잘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좀 민망하네. 그래서 그때 모셨던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 이벌찬 기자님을 예. 오늘 다시 한번 다시 모시고 모셔서, 예. 오늘 그 시리즈 2탄 성격으로 이번에는 기업들이 그런 길러진 이공계 인재들을 또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중국에서 그런 걸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 네. 이벌찬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제가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언더스탠딩에 왔습니다. 사실 3월에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의대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고 우리가 지금 진짜 필요한 거는 천재를 육성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예. 저도 이 정도 파장이 생길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출연이고 예. 제가 또 회사에서 열심히 기사를 쓰고 책을 내고 그리고 방송 출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저는 봉화를 울린다는 마음으로 했던 부분인데 조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실 때보다 목에 좀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 나 이제 좀 모시기 어려운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벌찬이야. 아유, 무슨 이게 말씀이세요? 알아 너희들? 불러준 사람이 많아.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천재 육성을 중국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를 통해 저희가 시사점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천재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중국에서 천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쫙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네. 네. 천재 몸값은 얼마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천재의 몸값은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여야 될까요? 천재가 벌어오는 돈이 예를 들면 뭐 100억이면 100억이 몸값이고 50억이면 50억이 몸값인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주겠지. 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천재가 3명이 있어. 누구를 뽑아도 100억은 벌 수 있어. 근데 천재가 잘하는 게 예를 들면 반도체야. 근데 반도체 회사는 나 하나야. 셋 중에 하나만 뽑으면 돼. 그럼 싸게 후려치겠네. 그렇지. 뭐 일당 10만 원만 줘도 다른 대안이 없으면 오겠지.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대안. 진짜 정확히 얘기하면 천재가 갖고 있는 다른 대안의 가격이 뭐냐가 그 사람의 몸값입니다. 상당히 근접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답변이긴 딴 한데 데 갈 데가 없으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공계가 공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그 모양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대안이 제가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천재를 너무 쉽게 대체제나 부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전문가는 조언자의 성격을 많이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천재의 몸값은 무엇이어야 되냐? 사장의 연봉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내가 이거를 진짜 순수하게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으로서 퍼센티지를 가져가야 되는 게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보상 체계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죠.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천재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주더라. 중국은 그럼 돈 많이 줍니까? 굉장히 많이 주죠. 중국에서 지금 이 천재가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천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중국에서 명문대의 이공계의 박사를 졸업한 친구가 첫 해에 얼마를 벌까요? 내 명문대 나왔어. 이공계 네. 박사야. 맞습니다. 9대 대학에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사회 진출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얼마를 제시할까요? 연봉으로? 뭐 한 우리나라는 얼마쯤? 우리나라는 1억 조금 안 1억, 됩니다. 2억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1억? 우리는 1억 1억 정도? 1억 안 됩니다. 네. 9천 뭐 8천 정도? 맞습니다. 중국은 스케일이 좀 클 테니까 근데 중국은 또 한 3억? 급여가 낮죠. 그렇지 머리 그들의 그게 낮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연봉이 낮으니까 중국도 1억 그럼. 중국도 1억은 준다고. 중국 정답은 중국은 2억입니다. 2억. 우리나라는 1억, 중국은 흔히 주는 연봉이 2억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이공계 박사가 사회 첫 발을 디딜 때에 2억 원을 받는 건 어떤 의미냐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연봉을 받는 게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2억 원을 받는다는 건 체감으로 따지면 6억인 6억 거죠. 6억 정도 받는 느낌이네. 네, 그래서 체감으로 따지고 보면은 10년치 중국에서 연봉을 천재가 우리나라보다 6배 더 버는 겁니다. 6배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충격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졌어요. 뭐가 차원이 달랐냐? 천재 한 명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뭐 미드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0명밖에 인원이 안 되죠, 미국에. 예. 근데 이 1인당 벌어들이는 연간 금액을 따져보면 최소 400만에서 1250만 달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과연 한 명이 얼마나 벌었을까 생각해보고 지금이 어떤지 본다면 천재 한 명이 지금 현재 완전히 산업 자체, 기업 전체의 수익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 많이 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이런 천재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할 때는 벌써 신이 납니다.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한대학의 제어공학 박사의 사례입니다. 화웨이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2억 2천만 원을 받고요. 예. 기재에 들어가게 되면 2억 4,800만 원을 받습니다. 야. 물론 이 연봉 안에 여러 가지 이 계약을 할 때에 주는 금액도 있고 몇 예.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게 의사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겠죠. 중국의 의대를 나왔다. 맞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160만 원 정도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맞선 시장에서 의사가 나오면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공무원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게 중국에 생각하는 의사고 그리고 중국에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신랑감은 이공계 박사 출신의 대기업 사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천재 연봉은요, 2년마다 2배로 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제 2배 이게 굉장히 예. 놀라운 거죠. 사실 이 사례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AI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칭화대 컴퓨터공학 박사가 입사를 합니다. 첫 해에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 2024년이 되니까 고작 6년 만에 연봉이 4배로 뛰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직책을 잘 보시면 T7, T8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죠. 예.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기술 인재 같은 경우에는 T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올 때부터 T1부터 T13, T14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관리직이랑 별개로 승진을 다 하게 합니다. 저게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숫자가 높은 게 좋은 호봉 겁니다. 같은 거네, 그러니까 우리를 호봉 같은 거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호봉이랑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어. 직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T10 정도가 되면은 시니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직의 임원이 되는 거고요. 아예 체계가 달리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그 맞습니다. 체계가 아예 달라요? 아예 승진 체계가 다릅니다. 완전 승진 다르다? 체계가 분리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기술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임원들, 일반적인 관리직들의 어떤 승진 코스랑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건당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뭐 R&D를 하는 분들이 예. 과연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사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우리나라의 기록을 세운 게 한 80억 정도일 겁니다. 1년에 상여로. 예. 근데 중국은 200억이 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실적에 맞춰서 퍼센티지로 일괄적으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호봉제에다가 어떤 기업의 전체 성과에 맞춰서 퍼센티지로 상여를 준다라고 한다면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더 세분화된 아예 기술직들의 이런 계급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에 따라서 연봉이 휙휙 뛰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논문 하나 발표하거나 특허 하나 갖게 되거나 아니면 상용화에 성공하거나 이럴 경우에 아예 건 바이 건으로 상여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보상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아주 쉽게 말하면은 중국은요, 천재가 번 만큼 돈을 더 떼주는 겁니다. 퍼센티지로 따져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남한 이공대 기계공학 박사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연봉 2억이 됐습니다. 석사로 입사를 했는데 예. 자, 2024년에는 연봉이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이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최고의 신랑감일까요, 아닐까요? 무조건 최고의 신랑감이죠. 그런데 이런 몸값이 올라가면요, 결과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여기다가 985는 007이 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혹시 985는 뭔지 아십니까? 985 네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게 아이비리그입니다. 중국의 아이비리그를 985라고 해요. 39개 대학을 중국에 선정해가지고 이 985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이비리그. 그 다음에 이 007 같은 경우에는 0시부터 0시 주 7일 근무.
아. 7일 동안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게 진짜 있는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흔하게. 985 명문대에 속하는 대학은 몇 개쯤 돼요? 39개입니다. 39개. 네. 명문대학 출신이 나왔더니 39등 대학도 명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요 100개 정도 대학이 명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명문대라면 10손가락 꼽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뭐 카이스트라든지 다 포함해도.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명문대 숫자가 너무 많고요.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인재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굉장히 높은 보상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제가 985가 007 된다는 말을 왜 했냐면 제가 샤오미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난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난 천재인데 너무 힘들다. 어. 초과 근무를 매월 한 50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오후 10시 이후에 퇴근은 일상이고 새벽 2시에 동료들이 나한테 전화를 와도 내가 전화를 받아야 된다. 왜냐? 거기에서는요 모두가 몰두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밤 12시쯤 돼야 각각의 일이 끝나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의 여유와 그 흐름이 존재하는 거죠. 흐름을 끊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회의가 밤 12시래요. 그리고 나서 새벽 2시 전화 와도 받는 게 예의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985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007의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 천재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몰두해서 무언가 오리지널한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저렇게 해서 네. 2억 연봉 받는다. 그렇죠. 4억 받고 6억 4억 받고 받고, 이렇게 6억 받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든 텐센트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런 보상 체계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입니다만은 화웨이는 참고로 우리로 따지면 삼성입니다. 근데 비상장 기업인데 여기에서 가상의 그 주식들을 만들어 놓고서 다 배분을 해줘요. 예.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그걸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이게 옵션 같은 형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배당을 해줍니다. 전체 이게 70%를. 그러면은 내가 진짜 한 만큼 가져가는 게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몇백억 자산가는 중국에서 과학자들에게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로봇 전시관을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투자금을 우리가 열심히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투자금을 많이 얻게 되면은 우리가 이 친구들의 연봉을 확 올려줄 거야. 이 회사는 100명밖에 안 되는 로봇 회사인데 70%가 연구직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을 담당하는 제일 적게 받고 계시는 薛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공계 천재분들 돈을 더 줘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재는 원래 비싸다. 인재는 원래 비싸다. 나 문과 나왔고 나는 돈을 많이 못 받지만 천재가 돈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하고 얘네가 더 많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기 위해서 더 줘도 된다라고 중국인들은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제가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죠. 중국은 그런 건 없어요. 007 이런 그런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007 있죠. 네. 아니 중국은 약간 노동조합이라든가. 네. 야, 그래도 이렇게 시키는 건 안 되지. 뭐 그런 다 건 있죠.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도 굉장히 완비돼 있고요. 음. 다만 중국에서는 돈을 충분히 주고 그런 것들을 무마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문화예요. 그 법은 있지만 내가 그렇죠. 돈 많이 받으니 나는 네. 컴플레인 안 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상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52시간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다 보상만 해주기만 하면은 사실은 계속 추가 근무를 하는 거는 똑같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중국 애들은 돈만 좀 150시간도 더 하더라. 우리는 52시간제에 갇혀 있는데 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연봉 2억 받고 들어오면 이듬해는 3억, 그 다음엔 4억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네. 아주 잘할 경우에. 네. 아주 잘할 경우에. 그렇죠. 아주 잘한다는 건 그럼 입사해서 첫 해는 2억이지만 그 다음 해는 1억 5천, 그 다음에는 1억, 다음에는 너 나가. 이런 것도 많다는 뜻인가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이공계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친구들의 실패를 조금 허용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의사가 조금 못한다 해가지고 자르지 않잖아요. 의사가 왜 안정성이 높고 보상 체계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 우리가 말하냐면 의사가 조금 실수해도 저희 봐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봐줄까요? 실수해도. 왜?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아니죠. 적고. 적으니까 얘 적은 거죠. 내보내도 또 더 비싸네, 가성비 높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천재는 적으니까. 여쭙고 싶은 건 네네. 중국의 기업 경영자라고 해서 연봉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2억만 주면 올 인재에다가 5억을 주는 건 바보가 하는 일이죠. 그런다고 더 열심히 하는 거라면 줘야 되겠으나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데 대안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데 갈 대안이 1억밖에 없는, 다들 가보면 1억밖에는 더 안 준다고 하는 친구한테는 1억 5천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5억이라고 부른다고 더 열심히 해요? 더 잘해요? 이 프로님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1억을 더 준다고 하면 예. 여기 계획이 없는데도 여기에서 계속 게스트가 오고 막 왔을 때 더 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1억을 더 주면 네, 지금 당장 1억 원을 더 나 드리면 완전하지, 나 완전해. 한 2년은 더 하다가 생각해 볼래요. 사실은요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저는 아주 순수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충분하면요 인간은 자기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게 당연하고요. 18세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특허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제도는 뭐냐면 이공계 인재들이 자기네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거를 보호해주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특허를 몇 개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09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최대 발명 중 하나가 연구하는 연구실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예. 특허 괴물로 살았죠. 근데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무한대로 그거를 끌어오고 가질수록 내가 그런 기술 개발을 할수록 돈을 엄청 많이 버니까요. 예. 그때 잠재력이 나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중국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이 프로님처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솔직히 아니 뭐 이걸 더 많이 준다고 너네 어차피 개미처럼 일하는 애들인데 이거 좀 더 준다고 너 뭐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게 우리나라를 저는 좀 천재들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박사들과 수많은 연구자들이 자꾸 해외로 나갈까요? 내가 여기에서도 충분히 역량 있고 잘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돈을 더 받고 내가 좀 더 인센티브는 더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을 높였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것도 있지. 정리해고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연봉을 막 올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회 사과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처럼 만약에 인센티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면 성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선순환으로 갈 수는 있는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했는데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보상 근데 중국은 네네.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런 게 있으면 뭐 파격적으로 올렸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사실 미안합니다.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업의 최대 이익이 무엇인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내보내기가 어렵다라는 걸 고려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예. 근데 내가 내보내기 어렵다라고 해도 그런 인센티브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잠재를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생산력이 높아진다면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죠. 어떻게 내 노동자를 최대치로 활용할지에 대한 평가 혹은 기준이 다른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면에는 첨단 기술에 무한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아마 제한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익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천재급 연구원들한테 예를 들면 10억씩 20억씩 더 주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당연하죠. 드리겠지만 돈 없지 이미 않아요. 더 주고 있어요. 많이 더 주고 있는데 제가 말한 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공계 박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10명이 다 있는데 이 10명을 우리가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이 친구들을 지원해주고 얘네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는 거하고 이 10명을 내가 이 뭐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내가 이 중에서 너 한 명 딱 골라고 넌 최고야. 너 10% 더 줘. 이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체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이 없는 거죠. 보상 체계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저는 이따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985가 007로 이어집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스카이가 WLB로 이어집니다. WLB는 뭐예요? 워라벨이요. 우리는요 굉장히 내가 뛰어난 인재가 됐고 내 역량이 충분히 올라오잖아요. 그럼 예?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나 이제 워라벨 누릴 수 있어. 나 충분한 돈을 받고 워라벨 누릴 수 있어. 근데 저는 이거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52시간제에 갇혀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리지널 연구가 제한됐을 때는 워라벨을 쫓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지사 관계자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중국 투자자들은 발냄새 나는 기술 기업 사무실 대놓고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그 기술 기업에 들어갔을 때 네. 아우 진한 그 발냄새가 막 풍기면 좀 좋아해요. 왜요? 왜? 그만큼 집에 안 갔다는 집에 안 뜻입니까? 가니까요. 집에 안 갔다는 네. 아, 여기는 정말 열심히 하는 데구나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꽤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무실에 빨리빨리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한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로펌이 이제 베이징 또 지사가 있죠.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 기업이 중국 천재들을 불러올 때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건 워라벨 뿐. 그러면 A급 인재 중국에서 옵니까? 당연히 B급, C급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보상 체계. 그러니까 내가 천재일 때 얼만큼을 벌 수 있느냐라는 시스템이 갖춰졌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정도 격차가 생긴다고 예를 보시면 될 들면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박사급연구원이 1억으로 들어왔고 네네. 그 이듬해에는 1억 2천을 받는다고 쳐요. 그런 잘하든 못하든 뭐 그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네네. 그런데 그런 연구원들이 한 100명쯤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0명 중에서 제일 잘하면 넌 1억 2천이 돼 라고 하는 거와 100명 중에서 제일 잘하면 너는 10억이 돼 라고 하면 이 100명이 지금보다 한 뭐 2배, 3배 다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게 인센티브 시스템인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아주 이게 거의 맞는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한 만큼 받는 겁니다.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비율로 받는다. 제가 사장처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등수를 매겨서 등수에 맞춰서 할당된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로그가 있죠. 내가 이거를 개발하는데 어떤 부분에 코드를 썼고 어떤 부분에 어떤 기술 개발을 만들었고 어떤 부분에 내가 이 상용화에 꼭 필요한 어떤 기술 도입을 주장했어요. 예. 그런 것들 다 기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매기고 그에 맞춰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낯설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만큼 받는 거를 사실 잘 안 해봤는데 예. 철저한 성과주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만큼 했느냐가 정확하게 판단이 될 때 당연히 보상 체계가 가동이 되죠. 근데 아까 말씀한 이프로님 얘기처럼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 하고 있냐면 등수 매겨요. 우리도 S, 뭐 A 뭐 이런 거 해서 해요. 네, 예. 연말에 평가해요. 아니죠. 하나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특허를 냈어요. 그럼 특허 하나 낸 거에 대한 가치의 퍼센티지를 가져가는 거는 완전 다르죠. 아. 네. 아니 내가 성과 전체 점수가 중요한 게 업무 아니에요. 점수, 전체 평가 네, 말고 맞습니다. 하나 돈 벌었다. 그렇죠. 네. 그럼 그걸로 100억을 벌었다. 그럼 네 기여는 한 1%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 1억 넣어 줄게. 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러프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고과를 매어가지고 뭐 1등, 2등, 3등 그러면 1등은 얼마 가져가라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각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냈을 때에 그거를 퍼센티지로 환산해서 가져간다. 이런 차이가 있는 그걸로 겁니다. 인해서 자영업자 같은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가져간다. 뭐 어떤 공식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공식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디램 하나 개발하는데도 네네. 다양한 조직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나는 부품처럼 일하는 거지 내가 다 총괄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재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부품은요. 뭐 제가 이렇게 어떤 직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부품처럼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저희는 천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는 천재를 발굴해가지고 그 친구를 따로 교육시키고 육성해야 된다 했더니 수많은 분들이 그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애초에 천재는 비인간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천재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중국에서 최고 명문대에 이공계 박사까지 나오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주요 저술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특허가 있고 훌륭한 랩실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명돼 있는 충분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천재들한테는 이런 보상 체계가 충분히 가동이 되죠. 왜냐? 오리지널한 걸 하니까요. 내가 기술 개발을 원천적으로 하니까요. 만약에 그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로 갑니까? 그 천재는? 그럼요. 중국은 그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동종업계의 교류가 많고요. 특히 전기차 회사에서는 아예 대놓고 비아디에서 일했던 사람이 샤오미에 가가지고 임원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고 서로 태클도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게 작동 안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전기차 개발하는 연구원이다. 근데 나한테 별로 보상 안 하는 것 같아. 어디로 가지? 쌍용차로 가나?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도 물론 맞는데요. 저는 그냥 기업의 최대 이익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센티브가 충분할 때 당연히 천재가 최대치를 낼 수 있다. 요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보상 체계가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기업이 최대 이윤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기업의 이득인 거죠. 저는 기업이 이득이 되는 행위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그럼 하고 우리나라 있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이득이 되는 건데 그걸 바보같이 몰라서 안 주고 있다는 뜻인 거죠? 몰라서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건 관성이 있죠. 관성을 깨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이공계 될 것이다. 천재들이 한번 제대로 뛸 수 있도록 저희 사회가 인센티브를 팍팍 줘보자. 이 얘기 제가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싶었던 네, 거예요. 계속 들어보죠. 자, 그래서 천재들이 이렇게 뛰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바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2022년부터 우리는 조금 외면했지만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첨단 기술, 핵심 기술력 평가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섰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분야별 기술력을 보시면요, 사실 웬만한 로봇이나 전기차나 웬만한 첨단 기술의 두뇌가 되는 AI 영역에서는 게다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격차가 좁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78점인데 중국 90점입니다. 91점입니다. 미국이 100점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천재들을 최대치로 가동을 했을 때에는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게 지금 아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인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간에 중국이 지난 미중 간의 경쟁 끝에 사실상 미국을 거의 가장 가까이 추격한 나라가 된 건 맞거든요. 기술 면에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천재들이 열심히 뛰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제 개인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사실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기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많은 걸 보고요. 그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은 인센티브만 주면 주 150시간도 일하고 중국의 연구원들은 주말에도 몰입해서 나와서 일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천재들이 발 묶여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도 천재를 제대로 발굴하고 두 번째는 천재를 제대로 써보자.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좀 더 상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저는 조금 지난번에 혹시 못 보신 분들에서 아주 간단하게 중국에서 천재가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중국의 천재가 어떻게 발굴이 되고 만들어지느냐. 학교부터 다르다면서요? 학교부터 다르죠. 중국의 천재는요 아주 일찍 발굴되면 10살 때 발굴이 되는 겁니다. 몰라봐도 아인슈타인 이게 너무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천재 육성법을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불법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더윈, 그러니까 중국판 틱톡에 제 영상이 번역이 돼가지고 풀로 올라와 있어요. 댓글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베스트 댓글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메시는 몰라봐도 아인슈타인은 알아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이야. 중국이야 이렇게. 이게 중국인들이 인식하는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 아우 중국은 축구는 안 되는데요. 확실히 과학기술 쪽에서는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에 전 국민 2천만 명의 그 초등학생들이 사실상 영재학교 테스트를 보고 15살에 명문대의 학부에 소년들이 들어가서 천재들끼리 공부를 합니다. 10살 때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20살 때가 되면 벌써 천재 일을 시작하는 거죠. 스타트업을 창업하든 연구자로서 이름을 날리든 이런 것들을 벌써 20대에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게다가 군대도 안 가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되면 이제 천리마가 백락으로 천재 CEO가 천재 군단을 꾸리고 천재 교수가 천재 후학을 양성하는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단 뭐 그 과학고도 있고 맞습니다. 그럼 뭐 그 영재 학교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숫자가 많다는 거죠? 아니요, 중국은?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뭐가 우리나라 없는지 아세요? 천재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천재의 발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법. 네. 자,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아주 어릴 때에 천재를 발굴할 수 있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첨단 기술 세례를 받는 건데 말 그대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베이징의 로봇 전시회 같은 경우에가 제가 이번에 최근에 많이 갔는데 갔더니 너무 놀란 게 바이오들만큼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마치 클래식 음악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 아무래도 음악적 감각이 올라오고 소양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이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로봇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로봇 코딩에 아두이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국의 이런 천재를 발굴하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기점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10살에 치러지는 영재고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일제 영재 학교가 없는데 중국에는 한 70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영재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이공계 교육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식의
이력서를 만들면서 학원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게 7세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특기 사항이 이제 로봇, 중국 전자학회 로봇 2급 자격증이라든지 아두이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나열을 해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이게 사실 이제 1학년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중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부모가 아이가 무엇을 잘했으면 하는지가 좀 다른 겁니다. 야, 우린 저렇게 하면 5세 고시 한다고 네. 사회적으로 난리일 난리가 텐데. 난리 나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하다가 최근에 딸을 한국을 데리고 왔는데요. 좀 놀란 게 뭐냐면 7세 고시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아주 수준이 높은 영어 학원을 들어가려면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됐을 때에는 원문을 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된 동화책 정도는 그냥 읽고 글 더 넘어서 가지고 어떤 문단을 줬을 때 바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단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영어 유치원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저는 이제 학부모로서 그거를 너무 많이 체감을 했는데, 이러니까 내 아이한테도 저는 이공계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중국은 영어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나 봐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게 봅니다만은 예. one of them인 거예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한시 외우는 거만큼 영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로 이제 이공계 공부를 이공계 공부. 이공계 공부를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겁니다. 네. 당연하지. 저 공대 보내야 되는데. 공대 보내야 되니까. 공대 보내야 되는데 수학을 해야지 영어를 하는 거야. 아니 올림피아드 메달만 하나 따면은 바로 명문대 입학인데, 굳이 내가 영어를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나중에 수능 칠 때 편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저거 예를 들면 선행학습 같은 거 하면 네네. 사회적인 반감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맞습니다. 바뀌는 이유가, 네네. 해석을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평등 의식이 강해서 전 국민을 다 시킬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너도 하지 말든가지, 왜 너만 중불나게 시켜? 그러니까 다들 힘들잖아. 이제 그런 개념이 강한 나라라서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를 네네. 억누른다고 해석들을 해요. 맞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저도 그건 공감해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오히려. 중국의 말로 불평등을 더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래서 네네. 더욱더 예민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게 어떻게 저건 되냐. 가능한가? 인센티브도 마찬가지. 그리고 심지어 시진핑 어. 아저씨는 죄송합니다. 공동부유. 작년 재작년인가? 야 사교육 싹 없애. 해가지고 맞아요. 싹 없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싹 없애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상 그렇게까지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또 7세 고시 저거는 하는 건 어떻게 뭘로 이해해야 되죠? 결국에는 이게 지금 7세 고시라는 것은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그 맹모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떤 체제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모성의 부성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길 바라는 게 그렇지. 인지상정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사실 그런 하지. 마음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네. 그거를 부모가 아이에게 만약에 어떤 밥그릇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저걸 허용. 중국에서는 그냥 사회적으로 이 직업이 제일 좋은 거고요. 과학자라는 직업이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원들이 운영되는 것은 신기하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학원들은요 오히려 과외 학원이에요. 중국에서 사교육이 제일 많이 금지되는 건요, 국영수가 금지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가면 로봇 코딩 배우고요, 블로그로 싸가지고 그 작동 원리 배워요.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거 괜찮죠? 그거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거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긴.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뭐 중국에서는 사실 학업의 선행학습 같은 걸 막는 거지. 이런 거 내가 배우겠다는데 그런 거 막을 명분 오히려 없겠네. 이런 것들은 좀 장르가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네. 참 놀랍죠. 이상해, 이건 이상해. 이상합니다만 이게 존재한다라는 걸 저희가 한 말씀드려봅니다. 네. 천재에 대한 인정은 있는 건가요, 그럼? 천재에 대한 인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매우 평등해야 하지만 상위 1%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 감아야 되라는 컨셉은 있다는 뜻인가요? 중국 계급을 엄청 인정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자체가요 공산주의 가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체제 어떤 이런 사회의 어떤 이 제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랑 별로 상관이 없이 틀에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재는 그 결과적으로 이런 아까 영재 선발을 거치게 되면은 네. 이 비평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주 네. 극소수의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친구들. 그게 바로 중국의 영재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일제 영재학교가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인민대 부중의 자오페이반입니다. 자오페이라는 것은 일찍 키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년 4만 명이 지원해가지고 200명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0.5%의 합격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영자교가 아예 없죠. 다만 이제 대학부설 영재원 같은 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영재 프로그램들은 운영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일제 하루 종일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학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천재는 어떻습니까? 따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천재가 천재끼리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저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천재를 모아놓고 천재끼리 경쟁시킬 때 진짜 천재가 나오고 맞습니다. 다 같이 천재가 되는.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저렇게 안 되고 다 각자의 학교에서 그냥 전교 1등하고 네. 교장 선생님 추천서 받고 서울대 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천재끼리 모아두면요, 천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약점들이 다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너드라고 말하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 안에 들어있는 사회성이 낮은 거라든지 사고의 어떤 튀는 어떤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천재들끼리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더 뛰어난 두뇌를 계속 최대치로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어떤 문화로 작용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딥시크라는 이 회사도요. 예. 너드 중에 너드인 량원퐁이라는 그 천재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도 천재반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누구랑 창업을 했냐?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3명의 친구랑 그 반 친구랑 했는데 천재반 친구들이랑. 친구랑. 네. 근데 웃긴 게 그 천재반 친구 4명 중에 한 명은 조금 머리는 부족해도 사회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대부분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양원펑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항상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천재를 따로 모아놓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제가 볼 수 저렇게 있습니다. 천재를 잘 키우는 애들이 왜 진짜 축구는 안 될까? 그 진짜 미스터리네. 그게 보상 체계 망가졌어. 축구 천재 시스템 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국가대표 스포츠 천재들의 교육 방식은 지금 중국이랑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축구 얘 유도 좀 하네 그러면 바로 유도 천재 너 맞아요. 섞여 있지 마. 맞습니다. 야 유도 천재끼리 모아놓은 학교에서 맞습니다. 한다니까. 네. 근데 과학은 왜 안 돼? 태릉 선수촌 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아는 거야 우리도. 맞아요. 그거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이용을 해보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다 선발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배우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고의 석학한테 박사생처럼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KBS 다큐에 나와 있는 야오치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 칭화대에 만들어 놓은 AI 천재반을 담당하는 교수이자 중국의 AI 산업의 기틀을 닦은 사람으로 많이 평가가 되는 분입니다. 예.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세, 20세 이렇게 들어온 야오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반하고 완전히 다르게 교수진과 함께 팀을 꾸려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0살짜리가 애초에 교수가 보기에 연구 대상 함께하는 동료로서 대우받았을 때 이 친구들의 잠재력이 빠르게 올라오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다니까. 네. 게다가 요 박사상처럼 키운다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흔한 얘기인 게 뭐냐면 아까 소년반 얘기했잖아요. 예. 소년반 중에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석사, 박사까지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육을 딱 시작했을 때 15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박사를 그냥 따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밀도 있게 쫙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게 옆에 보면 네이처 인덱스 2025 세계 연구기관 순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지금 좀 낯선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중국 과학기술대. 그리고 또 6위 보시면 중국 과학원대. 요거 네.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과학원대는 못 들어봤어. 그렇죠. 되게 이상한 이름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게 왜 리스트에 있냐면 중국의 기초과학기술연구원 이름이 중국과학원입니다. 중국 과학원 아래에 이 친구들의 딸과 아들 같은 대학이 4개 있어요. 제휴 맺은 데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관할한 데도 있어요. 얘네가 지금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과학기술대가 지금 분리됐지만 초창기에 요 과학원이 만든 대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기관하고 대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도 중국의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석학이 학부생을 만날 기회가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좀 무서워하는 부분이 뭐냐? 결국 박사생 같은 학부생들도 무서운데 진짜 박사가 많은 거예요. 8만 명입니다. 8만 명 매년 배출되는. 그리고 중국에서 매년 이공계 4년제 졸업생이 1,000만 명 중에 500만 명,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의 수,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엄청나고요. 이 안에 숨어 있는 천재도 당연히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크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사하는 뭐냐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천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고 따로 키우고 선생님을 붙여주는 요게
중국을 천재 대국으로 만든 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대충 중국에서 그럼 그 천재 코스를 밟아서 일반인과 좀 다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쯤일까요? 매년 졸업생 1년에 요만큼 키워져라고 한다면.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보통 천재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주커전, 그러니까 저장대의 주커전반, 그다음에 야오반, 뭐 그런 베이징대 반. 이런 반들이 다 생각해보면 한 정원 자체가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중국에 있는 명문대가 39곳이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한 10곳 정도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라고만 따져도 2,000명. 그리고 소년반이 또 별개로 1,200명. 그럼 한 3,000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최소 매년 최상위 나온다. 최상위 천재가 나온다. 최소 3,000명.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보수적인 숫자라 나중에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매년 3,000명씩 나오는 거잖아. 근데 네, 이게 무서운 거죠. 네.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는 그럼 100명쯤 나오겠네요. 좀 대략 그럴 수 확률적으로.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인구 비례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천재는 근데 그 중에 100명 중에 네. 50명은 의대 가겠다고 하겠지?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은 뭐 3,000등까지는 진짜 우리는 진짜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 될 거야. 저는 정말 저희 의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데 저는 너무 의료 시스템과 만족합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파이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천재가 중국에서는 점점 규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를 알아보는 능력도 뛰어나지는 거죠, 국가가. 그 보통 이제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메달, 두 번째가 랩, 마지막에 특허입니다. 자, 메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드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했느냐. 그래서 보통 중국의 대기업 수장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회사에는 메달 딴 친구가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랩실이라고 많이 하는 어떤 유명한 랩에서 나왔는지. 왜냐하면 그 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석학 밑에서 평준화된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증 마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특허입니다. 물론 이제 뭐 네이처지나 이런 데 논문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특허를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제가 뭐 에디슨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했는데 왜 그러냐? 제가 찾아봤을 때 중국이 왜 특허에 이렇게 집중하냐면 미국이 특허로 뜬 나라예요. 그럼 자기네도 특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재 기준에 특허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AI 특허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6배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들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옆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전부 이렇게 중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들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천재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천재는 천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대기업에서 뭐 천재가 오리지널한 어떤 혁신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PPT의 이 표를 보시면은 예. 피라미드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가이드로 만든 이 표에 보면요, 이 피라미드의 최정상에 있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돈 버는 직업은 AI 연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진실이라는 거죠. 그 아래도 쭉 보시면은 전부 다 뭐 화웨이라든지 iFlyTech이라든지 그다음에 센스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은 기술 기업들이죠. 자, 그리고 그 친구들 또 연구소를 선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가가지고 높은 돈 받고 죽을 둥살둥 오리지널 연구를 한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최고의 연구소에 가가지고 과학자 월급에 만족한다. 왜냐? 충분히 많이 받으니까요. 의사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게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과정에서 중국만의 이런 약간 좀 착취적인 제도의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실제로 아까 뭐 사교육 막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원래 부자 월급쟁이들을요 다 지워버렸어요. 예. 중국에서는 원래는 IT, 금융, 부동산 업계 요 세 가지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T는 플랫폼을 주로 얘기해요. 요 세 군데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은 무조건 다궁, 셀러리, 황제, 부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신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끝나버렸습니다. 엘리트 금융인들의 연봉을 30%, 40%, 50%까지 깎아버렸고요. 그래서 중국의 국유 이 금융회사를 가도 더 이상 옛날처럼 2, 3억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베이징대 칭화대 애들이 어떻게 하냐, 석사, 박사를 밟아가지고 이공계로 넘어가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은행에 안주해야 돼요. 자, 그리고 천재가 천재 일을 한다 해서 또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바로 창업입니다. 중국의 이런 창업자들을 보게 되면요, 30대의
조 단위의 부를 얻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런 최고의 기술 산업 인프라 위에서 천재성을 발휘한 분들입니다. 예. 지금 이 표가 2018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좀 오래된 거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보면 핀도도가 테무예요. 뭐 테무라든지 바이트댄스 이게 틱톡입니다. 뭐 DJI 세계의 80% 이상 차지하고 들어온 기업 이런 것들을 전부 30대의 중국의 이공계 천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칭화대는 아예 중국 안에서 아주 최고의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아예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에선 첨단 기술을 하는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AI 기술을 따라가게 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AI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AI 기업이라고 불리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네, AI가 나를 AI 기업이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략 우리나라 참고로 전체 기업 한 600만 개쯤 될까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AI 기업이 600만 개나 된다고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전체 수가. 기업.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좀 숫자를 생각해 보시고 잠깐만요. 600만 개 중에 우리나라는 AI 기업이 한 10% 나갈까? 60개쯤 될 것 같아. 60개밖에 안 될까? 우리나라 그거보다 더 될 것 같아. 그건 더될것 같아요. 훨씬 더 되죠. 그거보단 네. 더 될 것 같아. 우리나라는 AI 600개? 전문 기업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600개? 네. 어. 저도 이 숫자가 얼핏 기억나는 건 우리나라 AI 전문 기업으로 따져도 그래도 한 뭐 2,000개 가까이 될 걸요. 2,000개 2,000개쯤 넘을 거고 중국은 이제 전문 기업만 따지면은 옛날 숫자로는 한 4, 5천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AI 기업이라고 하는 AI가 기술이 적용돼 있는 기업은 200만 개. 200만 개? 최저 160만, 최대 200만으로 보통 통계가 나옵니다. 엄청난 세.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3분의 1이 다 AI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충격이잖아요. 와.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AI 모델도 중국에서 1000개 가까이 개발이 됐다가 지금 300개로 국가가 통제해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재는 천재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공계의 박사를 밟은 친구들 혹은 이런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연구소를 들어가든 창업을 하게 되든 아니면 대기업을 들어가든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혁신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무슨 거대한 실리콘밸리가 되려는 거예요? 지금은 딱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중 경쟁이 중국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부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어차피요 생존, 그러니까 누군가와 싸워서 누군가를 이기겠다라는 일념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오랫동안 때리고 봉쇄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전 국민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조성이 돼 버려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모두가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아주 깊게 느꼈기 때문에 더 점진적으로 더 많은 극단적인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천재를 발굴하고 천재가 천재를 하게 만드는 동안에 우리는 천재를 의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대학원 네. 그 미달된 학과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2023년일 거예요. 제 이 숫자 기억하기로.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과에서 6개 학과가 미달됐습니다. 와. 사실 중국에서 만약에 칭화대의 자연과학대학 석사라고 하면은 다들 뛰어들어서 막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생 수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요. 2050년에는 2023년의 절반밖에 안 될 수 있다라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공계 인재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해외로 나가고 있는 인재가 지금 현재 한 매년 3만 명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서열이 앞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예과가 중요한 게 되죠. 이렇습니다. 네. 야. 이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위까지 전부 다 의대로 맞습니다. 했네. 내가 잠깐 지금 중국의 네네. 의대 정원을 찾아봤어요. 네네. 엄청 많아. 우리나라가 한 엄청 3천 명이죠. 네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30배 많잖아. 28배. 네네. 30배 맞습니다. 정도 많죠. 그러면 10,000명이어야, 그러니까 3,000명이니까 10만 명이면 적당한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네네. 중국은 의대 정원이 6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네. 한 6배 정도 많은 느낌이네.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 이건 그러니까 수급이야 뭐든지. 이게 아까도 그 얘기 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수급이야.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 텐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공대생 숫자, 이공계 졸업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 너무 많아. 그 너무 최근 많아? 숫자로는 너무 많아. 아닐 겁니다. 네. 아니, 중국이랑 과거에- 비교해도 네네. 너무 많아. 물론 수급도 저는 공대생 분명히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억울함이 많아.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럴까? 저는 접근이 조금 달랐던 게 기업인들이 얘네한테 많은 돈을 주면 충분히
가치를 하고 돈을 많이 안 주면 안 되라는 거는 자본주의 기업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안 주는 건 이유가 있다. 뭔가 너무 많다. 얘 아니면 얘 뽑으면 돼. 별 차이 없어. 근데 왜 얘한테 꼭 달라붙어서 그럴 만한 천재가 있긴 있는데 매우 소수는 그렇게는 뽑지만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거는 전 존재하겠죠. 세계랑 네네. 경쟁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런 일부 빼놓고 나머지는 뭐 그닥 똑똑한 놈도 별로 없고 필요는 한데 너무 많으니 그래 뭐 이거 받고 올려보고 말면 말고. 그런데 그거는 이프로님 제가 뒤에도 그렇게 되는 것 한번 같아. 저는 이프로님 이 말에 완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준비한 얘기 하나 뒤에 있어요. 예, 예. 저는 사실 뒤에 한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는 천재 대우도 중요한데요 범죄 대우가 조금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대우? 그러니까 범죄. 그러니까 범죄. 이 조건을 갖춘 범죄, 이공계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은 그 친구들을 한번 대우를 해줘서 결국 처음부터 의사가 다 이렇게 된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이 그렇지. 수급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지. 만들어지는 생각. 그렇지. 수급이 뭐예요? 보상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보상책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수급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대생 정원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대생 정원처럼.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미달입니다. 그리고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재가 돼야 된다잖아. 그냥 아, 일단 줄여서 우리나라 범- 우선은 범죄- 지금 야, 범죄라도 천재 좀 먹고 자체가 삽시다. 없습니다. 자, 아니야.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재를 의대로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나라는 또 천재를 어디다 보내냐?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대로만 보내는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훌륭한 천재들은 우리나라 이 낮은 보상 체계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재들이 34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과학자 유입 유출 현황 이런 표를 이제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인용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순유출입니다. 나간다는 뜻이죠. 나간다는 뜻이죠. 중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플러스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간 인재들의 수준이 높대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근데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 숫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똑같이 들어와서 자리를 메꿔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과의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차이가 난다. 나가는 분들이 더 훌륭하다. 훨씬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해외에서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메꿔지고 나가는 친구가 100%였고 이 친구들이 98%면 상관없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정점에 있는 분들이 사라지니까 뭐 그 말씀 맞을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못 찾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좀 이상한 게 예를 네. 들면 이 박사 우리는 예를 들면 되게 훌륭한 연구원인데 네네. 2억을 주고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외국에 가서 5억으로 스카웃 받아서 나간대.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5억 값이 있으면 5억을 주고 붙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냥 우리는 안 붙잡는다는 거잖아. 우리는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아니 시스템이 있어야 그에 맞춰서 대우를 저 해주죠. 시스템도 없어. 네. 인사팀도 야, 어쩔 수 없어요. 아니니까 서울대 교수님에 대해서도 홍콩대에서 데려가려고 할 때에 임금을 4억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기준이 없대요. 없어요. 기준이 맞아. 없어. 없어. 제가 그래서 오늘 자꾸 보상체계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천재를 대우하는 체계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게 저는 많은 분들이 맞아요. 하는 얘기예요. 그 네. 5억을 주려면 야 5억이면 전문보다 많은데 어떻게 5억을 줘? 그러니까 안 돼. 나는 제대로 대우 안 해주면 여기서 떠난다고 할 때 저희가 그 돈 드리겠습니다. 남아주세요라고 하는 조직은 초고속 인터넷 영업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너무 재밌는데요? 그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게 안 KT 쓰다가 되겠습니다. 나 KT 마음에 안 들어서 저 LG를 그렇죠. 바꿀래요. 그러면 와. 그때는 잡아. 얼마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구글로 옮기겠습니다 하면 그럼 우리도 야, 얼마 주겠습니다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카운터 안 되잖아. 오퍼라는 걸 맞아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정말 훌륭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천재를 어디에 보내냐?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천재를 집에 집에 보내고? 보내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시니어 교수님들에 대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푸단대에서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영백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만약에 중국에 안 왔으면 시골에 가서 꽃이나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시니어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역할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난번에 천재 발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한국의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셨고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공계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해주신 이야기들을 조금 대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중국은 시니어 교수를 정말 잘 활용해주고 있고 야오치즈 가든 사람 나이 이렇게 많고 이미 이렇게 충분히 다 경력을 쌓은 분들도 계속 남아가지고 권력과 돈과 인재를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퇴? 대학 강당 근처에도 못 간대요. 그게 너무 아쉽다고 합니다. 본인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 60세부터 못한다는 이제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니까. 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이제 뭐 40 다 돼갑니다만 저희 약간 어디 가면 어린애 취급받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해 중천에 계시는 분들이 60, 뭐 심지어 70인 경우도 많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과학계에서 이런 인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훌륭한 경력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있다. 자꾸 집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타 민회진. 우리는 민회진 일타 강사를 기억하면 좋은데 네. 우리가 의대 해외 집으로 보내고 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재를 일찍 선발하고 따로 교육하고 민관이 후원을 해주고 천재를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이용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진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체계적인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천재가 계속해서 조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천재 발굴도 뒤처져 있는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천재 쓰는 방법에서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천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드리면서 중국의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예. 첫 번째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듭니다. 자, 천재를 중요하지, 위한 저게 일자리. 중요하지. 네, 요게 정말 중요해요. 천재가 일할 때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예. 삼성전자 이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R&D 인력 비중만 따지면 화웨이가 54%, 삼성전자 34%. 높은 편인데도요. 화웨이가 비슷해요. 두 회사가 다 20만, 28만 이 정도일 거예요. 삼성 28만, 화웨이가 20만. 그런데 R&D 인력 비중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R&D 투자 비중을 봐도요. 매출의 화웨이는 23%, 삼성은 1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차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아주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중국에 예. 비하면 너무나 큰 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천재를 위한 일자리를 얘기할 때요. 우리 그냥 일자리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R&D 인력 그냥 자리 많이 만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연봉 2억을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내가 힘차게 뛸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저는 천재를 위한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아까 그 시니어 학자들 많이 얘기했는데 애국석학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왔어요. 왜냐? 중국이 너무나 천재들이랑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니까 해외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도 굳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필즈상까지 수상했던 교수님인 야오싱퉁, 뭐 츄총통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지금 중국에 와가지고요. 사실상 수학 교육을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돈 아까 많이 받아요? 도움을 많이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 영재학교 말씀드렸잖아요. 돈이요. 돈 엄청 많이 받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하버드 대에 살 때보다 훨씬 윤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와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칭화대와 그 몇십 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좋은 중고등학교랑 연합을 해가지고 예. 전일제 영재학교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직접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와서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주승춘이라는 베이징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에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베이징에서 갖고 있는 직책 중 하나가 바로 베이징시 AI 응용연구 실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할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우리가 단순히 맨날 얘기할 때 중국은 집주더라. 집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력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국은 뭐가 다르냐? 일부가 아닌 집단을 특별 대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상위 10% 당연히 많이 가져가요. 우리도 예. 바보가 아닌 이상 인센티브 당연히 만들어 놨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천재한테 주는 그 인센티브 체계가 너무 모호하다. 세세하지 못하다. 반대로 중국은요. 너무나 체계가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센티브를 최대치로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시스템이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9대 이공계 명문대 박사는 아까 말했듯이 연봉 2억에서 시작하는 게 국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기여한 양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석박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나라를 떠났는지 이렇게 예. 얘기를 많이 할 때에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 박사 딴 친구는 현재 테크 기업 갔더니 연봉 3, 4억 받고 나는 연봉 1억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다른 데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제대로 대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금 이 인센티브 체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천재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만큼은 저는 좀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졸 말고 장군처럼 쓰는 게 중국의 천재 등용법입니다. 자, 이공계 인재가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리직과 비교를 해보면 임원들은 어찌 보면은 무제한으로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이공계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천재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냥 실적에 따라서 그냥 호봉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말은 기업 전체 실적에 따라서 돈을 조금 더 받는 정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이 천재들하고 굉장히 다른 점인데 근데 중국의 천재들은요 이런 보상 체계에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장군에 가깝다. 왜냐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20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재들이요 어떤 식으로 돌렸는지 아십니까? 걔네가 GPU를 마음껏 쓰게 했대요. 200명이 인턴도 있고 거기에 뭐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는데 네가 원하면 가가지고 자원 다 쓰라는 거예요. 팀을 짜가지고 3명이든 4명이든 연구 프로젝트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사람만 쓰는 게 장군이 아니라 자원, 돈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장군이란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졸이고 중국은 장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아요. 유펜을 석사 마치고 귀국한 애를 제가 굳이 붙잡고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어요. 예. 로봇 전시회 가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작년에 석사를 졸업을 하고 이제 막 베이징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박사도 아니고 석사예요. 석사입니다. 신입사원이네. 신입사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왜 미국에서 돌아왔냐?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했대요. 뭐가? 중국이 지금 이렇게 기초과학, 그러니까 로봇의 상용화부터 기초 연구까지 너무 잘하고 기회가 너무 많은데 내가 미국에 더 살다가 와가지고 그 기회 놓치면 어떡하냐. 차라리 여기에서 이 경험을 하는 것이 지금 박사만큼이나 가치가 있고 이게 지금 급한 거야. 그 자기는 이렇게 와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영역도 너무나 많고 자기한테 주어지는 어떤 자원도 무한하다. 이 얘기가 제가 일관되게 중국의 엔지니어들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을 때 텐센트의 이 시스템에 대해 얘기할 때 T스타라고 해가지고 예. 관리직하고 분리되어 있는 기술직에 대한 이 T1부터 뭐 15까지 올라가는 계급 체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분리를 해주고 이 친구들한테 제대로 된 계급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장군들이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죠. 그걸 예. 좀 허용하는 게 중국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이벌찬 기자 너무 중국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솔직히 저는 중국에서 굉장한 푸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요? 저는 왜, 굉장히 왜, 힘듭니다. 왜 중국에서 제가 취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기자에게 막 이렇게 확 열려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막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싶어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관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보는 것은 마치 예전에 연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예. 중국에 갔더니 매캐한 연기가 막 도시를 뒤덮고 너무 더럽더라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좀만 더 들어가서 보면 그 석탄 떼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석탄 떼워가지고 화력 발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단단한 뭐 쟁기나 이런 걸 못 만들었던 건데 중국은 사실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공기가 알고 봤더니 과학기술의 어떤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겉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면 중국의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 첨단 기술 과잉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상하이에 있는 AI 최첨단 단지를 갔어요. 여기는 무조건 AI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 버려져 있어요. 골목골목에 다 버려져 있습니다. 요 지금 제가 찍은 게 이 AI 뭐 진료실, 뭐 AI 뭐 이렇게 뽑기, 뭐 AI 뭐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사용되지 않고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없어진 회사냐? 안 없어졌고요. 오히려 그 다음 버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기본적으로 이렇게 첨단 기술 인재들이 어떤 걸 만들어냈을 때에 상용화를 빠르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 피드백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빠르게 테스트하고 빠르게 내놓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실패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버려지는 게 많아. 버려지는 게 많죠. 그러나 그 버려지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첨단 기술 연구하는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로켓 하나 실패해도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많이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연봉이 얼마인데 애를 혼내서 기죽여. 그래. 그래가지고 애가 일주일 그렇죠. 동안 우울하면 돈이 얼마야. 맞습니다, 이분은. 맞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연구 시켜야지. 화는 네. 나지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걸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 장대익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예. 우리나라의 이 어떤 인재 편향, 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이공계 문화가 너무 깊대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는 이력서 흉터로 남고 프로젝트가 끝나도 연착륙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실패를 얼마나 허용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 어떤 자원,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막 뭐라고 해요?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없을 가능성도 높죠. 생각보다 이 연급이 프로젝트 따고 뭐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기가 되게 짧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국책연구나 이런 걸 받아서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가 맥시멈인데 중국은 5년, 10년도 흔하죠. 네. 그 5년, 1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저는 패배를 허용해 준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또 천재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정부, 대학, 뭐 이런 연구소 그리고 기업까지 이런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증폭시킵니다.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중국 대학에 있는 이런 창업 시스템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게 칭화대 과기원이라는 곳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벤치마킹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서울대도 이제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만든 이 창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네. 거기는 200개도 안 될 거예요, 회사가. 아마. 근데 중국은요. 이 칭화대 과기원에서 나온 회사가 아무리 적어 1,500개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갖고 있는 상장사가 2015년 기준으로 공개된 숫자가 14개였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칭화대 과기원은 스타 기업을 만들어내는데 솔직히 우리는 대학에서 만든 기업 중에 알려진 데가 많이 없죠.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 AI 모델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평가받는 지프 AI도요. 이 칭화대 과기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촘촘하게 이렇게 그 체계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PPT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요게 다 직접 칭화대 과기원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펀드만 해도 80종이 넘는데요. 단계마다 이런 식으로 VC가 붙고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붙고 M&A 그 합병 펀드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밀도 높게 자본부터 시작해서 인큐베이팅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국의 칭화대 과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기업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학 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엄청난 자본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고 승인을 또 얻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게도 이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대학 인재 육성에 관여를 합니다. 왜냐? 네. 천재 유치는 경쟁이니까요.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이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칭화대 기부금을 몇 억씩 턱턱 냈대요. 매년. 왜 그러냐? 학생 우선 선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이 친구는 싹수가 보인다 싶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뽑아가지고요 매일 10만 원 정도씩을 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흔해요. 그냥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10만 원 받고 있다. 어디서 주죠? 기업에서 주는 겁니다. 그 기업의 락인 효과. 맞아.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돼 있다라는 것만 봐도 기업하고 대학이 어떻게 인재 육성에 함께하는지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천재 소년을 뽑죠. 천재 소년을 뽑는 건 뭐냐면 4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최고의 그런 어린 천재를 데리고 와서 막 대학생일 때도 데리고 와서 화웨이 연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에지봇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 아마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LG랑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한 10% 투자한 중국 최고의 AI 로봇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20대의 어린 친구가 기업과 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양성한 그 시스템, 양성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정부, 중국 정부를 보면요, 이 정부가 얼마나 이 천재 활용에 있어서 시너지를 내는데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공계 정원 규제 아주 오랜 이슈죠. 저는 뭐 이 기사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교수님들 만나면 이 얘기부터 하세요. 왜 정원 조정을 편하게 못하게 하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전공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문과 계열 다 지워버리고요. 거기 AI 학과 다 집어넣었어요. 예. 그렇게 나온 게 600개 학교에 AI 전공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유연하게 정원 규제를 해주면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하고 또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재 지원책이랄 게 뭐 마땅히 있나요? 되게 애매하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 인재 유치를 서로 경쟁합니다. 왜냐? 중국은 사실은
주식회사 중국 같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간의 첨단 기술 육성 경쟁, 인재 유치 경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사례가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겁니다. 둥펑 자동차가 우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지니어를 뽑으려고 해요.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연봉은 다 긁어 모아도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애들이 보통 이 둥펑 자동차를 뭐랑 같이 비교하면서 고려하는 줄 아십니까? 화웨이, DJI 이런 회사랑 고려를 같이 해요. 그러겠지. 왜냐? 밑에 이게 있어서 그래요. 우한시에서는요, 이런 인재가 들어오게 되면 정착 지원금을 3,2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가 엄청 낮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와가지고 집 좀 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초기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지방정부가 주기 때문에 그 지방 안에 있는 과학기술 기업이 인재 유치에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정부가 얼마나 일관되게 메시지를 주면서 천재를 끌어오는지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항상 천재 원한다 하면서 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주 명확하게 사실 1983년부터 첨단 기술 뒤쫓아야 된다라는 정책을 제시했고 AI만 보더라도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에서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이런 뭐 해야 되는지를 거의 매년마다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딥시크가 그 설립을 발표한 때가 2023년 7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가 아마 중국에서 AI 모델, 그러니까 생성형 AI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내놓고 그거에 맞춰서 딥시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이런 정책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다 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천재가 밤을 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천재가 밤을 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우리 너무 죄송합니다만 밤을 새주셔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했던 이렇게 과학기술을 특히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영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밤새는 천재, 몰입하는 천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 우리가 박사 연봉 1억이고 저쪽 2억이라도 시간당 페이는 비슷하겠네. 그 얘기 많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좀 묘안을 들은 게 있어요. 이 얼마 전 한 의원님을 만났는데 그 의원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사실 이 우리나라의 52시간제를 만약에 법을 좀 바꾼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 어떤 그룹을 지어가지고 특정 임금 이상인 사람들한테만 52시간을 풀어주는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연봉 2억 원 이상은 52시간에서 제외.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당연히 연봉 2억 원을 줄 요인이 많아지죠. 그리고 그러면 연봉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연봉을 받는 박사들이 무한대로 일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참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술 급변기에 놓여 있지 않았고 미중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할 일은 없고 우리가 소수의 천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일도 없는데 옵션은 있어야 될 거야. 나는 밤새도록 일해도 월급 진짜 많은 게 좋아라는 사람과 나는 월급이 적당해도 워라벨이 좋아라는 물론 옵션이 있죠. 옵션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옵션이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죠. 맞습니다.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창업. 그러네. 창업. 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랑 그 중국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자꾸 천재들이 잠을 많이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밤새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면 그 이제 아까 그 샤오미 엔지니어 얘기가 자기는 새벽 2시 전화 받는 거에 불만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몰입해서 오리지널한 걸 만들 수 있다. 내가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 내가 내 것을 만든다라는 자부심, 이거는 꽤 큽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휴가 중에 여기 나온 거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비행기표를 사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전 성취감, 제가 보고 들은 걸 말하고 싶은 저의 이런 어떤 욕구,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이 욕망 이런 게 저를 52시간제에서 자꾸 배제시키는 겁니다. 저를 오자마자 기사도 휴가 중에 하나 썼거든요. 그것도 제가 내가 이런 거 쓸 수 있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저의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중국에서 일하다가 비행기 휴가 내고 비행기표 끊어서 여의도에 언더스탠딩에 와서 할 얘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맞습니다. 2% 이놈의 자식은 맨날 왜 자꾸 질문을 계속 하니까 화가 나 안 나? 저는 근데 저는 이프로님 저는 솔직히 화가 나 안 나? 화나지. 화나겠지. 저는 이프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똑같이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과연 이 프로님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뭐 있겠지만 또 없는 분도 많잖아요. 당연히 대신 질문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생각하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 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칭화대 천재들도 잠을 자고 싶어합니다. 샤오미 엔지니어도 잠을 자고 싶어합니다. 소원이 잠이야. 소원이 잠이에요. 세상에.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정말 얘네한테 아이고. 뭘 제일 원해요 물어보면 잠자고 싶대요. 천재로 태어난 게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칭화대 야오반에 들어간 2004년생인 이 천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새벽 2, 3시까지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특징이 뭐냐. 칭화대 야오반은요. AI 상용화 아니면 응용 연구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커리어가 컴퓨터 기초, 선형 대수 이런 식으로 기초 학문의 역량을 닦는 데다가 다 집중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과연 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뛰어들까요? 근데 칭화대 야오반을 나오는 순간 임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재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가 별로 없대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골프 좀 못 치고 이렇게 말 잘 못하고 예. 재미없고 뭐 외모 좀 이상하면 너무 사회적 시선 많이 주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천재인가? 그런 시선으로 봐요. 좀 독특하네 얘 좀. 그런 사례가 진짜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베이징대의 천재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틱톡에서 그 사람이 계정을 만들었어요. 예. 몇 천만이 바로 그 사람을 팔로우했습니다. 연예인처럼. 그 사람 앞니가 없습니다. 그거는 허물이 아니죠. 천재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뭐가 됐든 간 천재인데 천재는 멋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칭화대 천재들의 소원도 잠이고 중국의 이런 최고의 엔지니어들의 꿈도 잠을 많이 자는 것입니다만 과연 잠을 안 자는 삶을 이들이 더 선호할지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재 사용법 제가 또다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1타 민혜진 요거 예?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번 드렸는데 저는 굳이 이런 걸 또 만들었어요. 천일반패 연장. 천일 방패 연장. 자, 천일 동안 방패 연장하자. 우리가 지금 현재 천재 사용하는 게 보상 체계가 너무 많이 무너졌으니까 우리 방패 연장하는 거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GPT에 돌려가지고 그림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천재 위한 일자리를 늘립시다. 천재들이 만족할 만한 연봉 2억짜리 일자리, 보상 체계 확실한 거 한번 저희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좀 인정해 줍시다. 두 번째, 일부 아닌 집단을 특별 대우합시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단계에서는요 어떤 조건을 갖춘 범죄에게도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 돼버려요.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특정 집단한테 너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너희는 의사가 되기만 하면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얼마를 벌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줬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공계 인재한테도 우리가 이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할 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우선 다 줘버리고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다들 거기에 몰리고 나면 그때 조금 조건을 달리해보자.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메시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의대가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의사들이 먼저 돈을 잘 버니까 네. 천재들이 다 의대를 가잖아.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 다음에 밤 좀 팹시다. 밤새게 하라. 아니 52시간제 이런 거 아니 저는요 요즘 이렇게 R&D 다 풀어주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 늘려주고 AI 뭐 이렇게 인프라 만들어주고 다 훌륭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52시간제도 빨리 풀고요. 애초에 정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규제 풀기, 규제 형벌 없애기, 평탄화 이런 건데 요 밤새게 하는 것도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제가 보기에 꽤 많은 분들이 밤새려고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2억 이상이란 전제하에. 그리고 패배를 허용해 줍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천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단기 성과를 내야 되고요. 너무나 일희일비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거는 국가연구에서 특히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규격화된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애초에 받는 돈도 많지 않은데 저 같아도 대충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요, 충분하게 대우해주고요, 충분하게 밤샐 시간 주고요, 충분하게 패배를 허용해준다 하면은 창의력 나오지 않겠습니까? 천재가 80점짜리 천재여도 이런 분들이 자기 잠재력 100 혹은 1000까지 내놓을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합전선 구축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이런 거 연결 되게 취약합니다. 이거는 제가 참 많이 느껴요. 해외에 있으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관하고요, 민이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허들을 자꾸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라는 그렇게 훌륭한 간판을 쥐고 있는데 거기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 200개, 저는 2000개 가능하다고 보고 상장사 100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가 작은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해온 것도 되게 대단하고요.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우리 하나하나가 스케일을 넓히고 협업하는 어떤 대상을 넓히자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군을 좀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 우리는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 이공계 인재들을 푸대접했는데 그 가장 큰 푸대접이 뭐였냐면 이분들 졸로 썼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새로운 걸 만들고 기여를 하는데 퍼센티지로 자꾸 보상 안 하는 그런 보상 체계를 넘어서서 이분들한테 권한이 너무 적었고 권력이 너무 적었어요. 제가 진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나이가 많으신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 그 교수님을 따라갖고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의 관료들 쭉 만났어요. 그래서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가요, 이 박사란 이 교수님이 계속 거만한 태도로 담배를 뻑뻑 피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네 연구소 만드는 거 도와줄 테니까 내 집 여기다 하나 마련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금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 몸값이 원래 그렇고요. 그분은 원래 그 정도 권력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건 부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페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중국에서 원사라고 불리는 중국의 원사라고 하는 최고 과학자가 1000명 가까이 있어요. 외국인 빼면 한 800명쯤 되겠네요. 이 800명이요. 매년 250억 정도의 연구비는 그냥 쓴대요. 우리나라가 과연 이 정도 장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천일 방패 연장을 내놨고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께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강의하러 나온 게 제가 교단에 선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그저 기자일 뿐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베이징에서 보고 드린 걸 나누기 때문에 웃기고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 오늘 이걸로 이제 끝을 낼 건데 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천재 유치전은 진작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뺏기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은요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이공계 이제 엄청 뺏기고 있습니다. 그쪽에 옵션만 따져도요 주가 상승을 따져보면은 뭐 하루 아침에도 100억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천재라면. 그런데요 지금은 중국에 안 가요. 왜냐 쉽게 매국노로 몰릴 수 있고 가가지고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이러니까 안 넘어갈 거라 하지만 이미 많이 좀 넘어가고 계세요. 그리고요 몇 년 뒤에는요 한국 천재의 중국 엑소더스가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 못합니다. 왜냐 급여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박사 초임이 우리나라 2배예요. 돈 줄 역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피부색 똑같죠. 인적성 있죠. 심지어 자녀 한국에 두고 자기만 가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반간접법이라든지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굉장히 착취적인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 분위기 일면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엔 시간이 지날수록요 1명, 2명 가서 진짜 잘 지내고 있다. 교수님들이 이미 많이 넘어갔잖아요. 홍콩대로 가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 현상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천재 대우해줘야 되고 보상체계 채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가 산업 경쟁력을 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격차도 더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천재를 빨리빨리 육성하지 않으면요 격차가 계속 생기는데 공교롭게도 과거와 오늘 우리의 어떤 기술 경쟁력을 보잖아요.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의 키워드는요 중국과 천재예요.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5가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으니까 캡처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천재를 우리가 제대로 대우하고 키우고 지켜봅시다라고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진짜 열심히 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벌찬 기자가요. 원래 중국에서 학교 다녀서 중국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한국말도 진짜 잘하잖아. 천재야. 이 양반 천재야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이렇게 과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왜 기자를 하고 있어? 제가 왜 기자를 하고 있어 천재가? 전 천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천재들을 추앙하는 범죄일 뿐입니다. 네. 하여튼 뭐 참 진짜 대단 진짜 훌륭한 특파원이시네. 어떡하냐 이거 할 일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연봉을 올려. 아니 인센티브를 아니, 올려. 이게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입니다. 머리가 그렇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고 이게 어. 이게 인과관계가 돌려야 돼서 그렇죠.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계속 묻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기억하신 건 두 가지예요. 발굴을 위해선 비평준화 감소하자. 그 다음에 감수해야 된다. 그렇죠. 감소해야 되자. 그리고 두 번째 제대로 쓰려면 돈
돈 돈 써야 써야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 불편한 현실이에요. 비평준화 돈 다 뭐죠? 불평등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파이를 키우려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격차를 줄이고 중국에 뺏기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현실을 공리주의에 따라서 그거하고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맞물려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2시간의 네, 제한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런 비평준화 문제라든가 네. 교육에 그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공감해야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중국의 천재 숫자에 비하면 우리는 한 1년에 한 인구 비례하면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300명 정도 걔네만 따로 모아. 곱하기 한 10억씩 주면 한 3천억이죠. 태능 선수촌 같이 태능 과학촌을 만들어. 정부가 예산 3천억 정도만 뽑아서 어. 매년 300명씩 뽑아. 그럼 기업체 천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어디 뭐 또 어. 연구소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선발을 해서 10억씩 줍시다 그냥 한 10년만 그렇게 주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다음부터는 커트라인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가 갑자기 연봉을 10억씩 주라고 하면 뭐 또 하세월일 테니까 아예 그렇죠. 명단만 보내면 나라에서 줄게. 3천억이 뭐 많아요? 뭐 국민 1인당 10,000원꼴도 안 되는 건데.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진짜 하여튼 중요한 말씀, 중요한 아젠다를 또 던지고 훅 던지고 그냥 자기는 또 중국으로 가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아, 저 어떻게 진짜? 큰일이다. 이 점점 더 차이를 키울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한 가지 그 질문 있어. 미안해요. 음. 오늘 AI 뭐 이런 컴퓨터 이런 천재들은 요즘 여기가 치열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뽑기도 하고 기업도 많이 네네.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섬유공학과, 우리나라 자원공학과 네네.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당장 첨단과는 별 관계 없는 그런 공대생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들도 이런 대우 받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일반적인 문과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대우를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점점 윤곽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 넓혀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 이벌찬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